안녕하세요. 저는 DB금융투자리서치센터에서 거시경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우라고 합니다. 지난주 3월 19일에 일본은행이 2016년부터 8년간 유지해왔던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끝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예상 경로를 한번 예상해보고요. 그것들이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도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더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연간 평균적으로 2% 상승하는 것을 적정 수준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지난 한 20년 정도 동안 인플레이션이 평균적으로 2% 언저리로 상승을 해왔는데 일본은 2021년부터 많이 그래도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제 다른 지역들 대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억눌려 있던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거의 소매 가격이 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던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 바라보는 인식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은 이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도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상당히 올렸죠.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로도 정책금리가 플러스 상황을 유지를 시켰던 거죠. 이제 그래야만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일본은 다른 나라들의 행보와는 다르게 실질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죠. 정책금리는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0에서 0.1% 부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정책금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서 3%, 4% 이렇게 고착화되는 것을 걱정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정책금리를 상당히 높게 올리고 그러한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과거 저물가 그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는 거를 오히려 조금 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금리가 상당히 낮더라도 정책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기는 어려운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좀 갉아먹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 그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시면은 상당히 낮죠. 최근에 일본이 임금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 전체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를 낮춰서 금리를 즉 올려서 실질 임금 그런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좀 회복시켜줘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 움직임이 확실히 좀 뚜렷해지고 있어요. 과거 오랜 동안 그런 인플레이션이 억눌려져 있던 디플레이션을 겪었던 그런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 2023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 일본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당히 인상이 되었고 올해도 상당한 인상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심했던 그런 시기, 뭔가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라고 하죠. 물가가 떨어지니 구매를 오히려 덜 하고 구매를 적극적으로 안 하게 되고 그게 물가를 더 낮추고 이러한 악순환이 있는데, 그런 악순환을 조금씩은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금이 올라가고 소비자들이 돈을 잘 쓰고 인플레이션이 그에 따라서 발생을 하고, 이러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금융 완화가 너무 장기간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금융 완화의 틀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은행이 지금 마이너스 정책금리에서 벗어나고 YCC라고 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도 이제 폐지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처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으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동안 장기간
장기간 누적돼 왔던 금융 완화의 틀을 좀 개편해야 된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축이라기보다는 금융 완화의 재편, 이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금리는 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는 일단은 그런 은행의 기본적인 역할인 금융 중개 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한 일본 은행은 정부 발행 국채의 상당 부분을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일본 국채의 양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면 채권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거죠.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에 맞게끔 가격이 결정되어야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텐데 이제 그러한 기능 자체가 좀 약해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고리에서는 일단은 벗어났고 뭐 인플레이션으로서의 선순환에 완벽하게 안착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단은 뭐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정책금리는 좀 조심스럽지만 인상을 해 나가는 방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긴축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임금 인상이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대기업을 중심으로는 임금 인상의 온기가 상당한데 이게 모든 뭐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임금 근로자에게까지 다 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림이 이제 그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인데요.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은 임금을 올려받아서 상당히 좋은데 정부 지지율은 왜 이렇게 안 좋냐? 결국은 임금 인상의 온기가 모든 그 근로자들에게 다 퍼지지 않았다는 그런 뜻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대다수의 그 일본 근로자들은 지금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임금 상승률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매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그런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기업만의 임금이 아닌 모든 전체 근로자들 대상으로 임금을 봐야 되는데 이 통계는 일본의 후생 노동성에서 매달 발표하는 통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2021년부터 임금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은 2000년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즉 2000년대는 매년 임금이 계속적으로 오히려 깎였어요. 올려받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임금이 상당폭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2010년대 이후로는 이러한 임금 하락세가 어느 정도는 멈추고 코로나 이후에 2021년부터는 그래도 임금이 일정 부분 올라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아직도 1997년에 받았던 임금의 90% 수준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옛날 80년대 그런 일본 직장인들처럼 적극적으로 일하고 뭔가 회사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월급을 많이 받아가고 그러면서 돈을 적극적으로 많이 쓰고 그러한 소비 행태를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일을 좀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돈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저축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행태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겠죠. 다른 나라들처럼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2% 부근에 도달할 수 있겠다. 라는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 기대감일 뿐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이나 그런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감안해 봤을 때 결국 일본 은행도 정책 금리를 매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인상하는 행보를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정부의 재정, 정부 부채 문제인 거죠. 일본은행이 이전과 같은 이러한 마이너스 초저금리에서는 이제 벗어난 이상 조달금리의 상승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의 부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대규모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교도 못할 정도로 일본의 정부 부채 규모는 압도적인데요. 근데 다만 일본 정부는 금융자산도 상당히 많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 순부채 측면에서는 이제 총부채만 봤을 때보다는 이제 덜 열악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산이 많기 때문에 자산을 뭐 매각해서 부채를 갚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러한 일본 정부는 초저금리 환경을 이용해서 부채 조달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채 조달 비용이 거의 들지 않게끔 자금을 조달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자산 수익률을 수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채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국채 수익률도 지금보다는 좀 올라갈 개연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재정의 지출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긍정적으로 잘 해결이 되어서 임금이 일본 근로자들 임금이 모든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다 임금을 높여받고 그래서 다들 돈을 잘 쓰고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뭐 성장률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명목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많이 거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근데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그 명목 성장률이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높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뭔가 일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명목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뭔가 가시화된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일본은행이 그러니까 높은 수준까지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남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상은 매우 조심스럽고 완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이 유의미하게 막 다 같이 올라가면서 다 같이 돈을 많이 쓰고 뭐 그렇게 뭔가 구조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금리 인상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뭐 한 10bp 단위로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일본은행이 그러니까 뭐 돌다리 짚듯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인상을 할 것 같고 2025년 말 그러니까 내년 말인 거죠. 올해 말이 아니라 2025년 말까지 한 0.5% 정도까지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경로를 밟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향후 임금 상승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동향을 봐가면서 이러한 정책 그런 금리 인상의 강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일본은행의 정책 행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이런 일본은행의 정책 행보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이 어떨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근데 사실 일본이 긴축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인플레이션 2% 목표로의 안착에 대한 그 확신이 아직은 없고 여전히 좀 회의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많이 못 올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일본은행의 그런 금리 인상 행보가 글로벌 금융시장 에 그렇게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긴축의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엔화는 오히려 약해졌고 그리고 일본 국채 수익률도 오히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은 상당히 디플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본이 금리를 올릴 정도면은 다른 나라는 이미 금리 다 올리고 이미 내릴 생각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도 지금 금리를 언제 내릴지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어느 시점에는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 뭐 빠르면은 6월에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빠르면 4월, 뭐 늦어도 6월에는 정책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다수의 신흥국들은 이미 뭐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된 국가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정책 금리를 인하한 그런 나라이고요.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인하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이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릴 여력도 없거니와 올린다 한들 사실 금융시장에 그런 미칠 그런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라던가 글로벌 금리 이러한 것이 변수들은 일본의 그런 정책에 의해서 좌우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천천히지만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실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뭐 일본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한 0.7%, 0.8% 부근에서 등락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뭐 한 1%대 초반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이전처럼 2%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일본은행이 먼저 금리 인상을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시장에 공급되는 국채의 양은 좀 제한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또 일본은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일본 국채에 대한 매수 수요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봤을 때 국채 수익률이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최근 엔화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세를 나타내고 있죠. 뭐 다들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엔화가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본 은행이 뭐 여러 환경상 그 금리 인상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일본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미국 달러가 지금 강한 영향을 지금 일본 엔화도 받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미국 경기가 뭐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로존이나 영국 이런 다른 나라들보다 그런 높은 정책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보다 유럽 국가들이 금리를 더 빨리 내릴 것이다. 네, 그런 예상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달러 강세를 만들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 그 일본 엔화 환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달러엔 환율이 지금 현재 151엔 그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이제 달러의 약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늦어도 하반기에는 미 연준이 정책금리 인하로 선회를 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라서 뭐 달러 가치 강세는 좀 누그러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엔화도 강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엔 환율이 이제 150엔 이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엔화 약세가 어찌 보면 일본 기업한테는 좋을 수 있습니다.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네. 그렇지만 내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엔화 약세는 기업에게는 좋고 소비자들에게는 안 좋은데요. 그래서 이게 약세도 이제 정도껏 약세여야지 이게 너무 약하면은 그만큼 내수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엔화 약세를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그 내수 비중이 수출 비중보다 훨씬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수, 즉 소비자들이 이제 돈을 적극적으로 써면서 경제가 성장을 하는 그런 나라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엔화가 약해져도 안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한 150엔, 달러엔 기준으로 150엔 수준을 그런 임계점으로 인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팔고 엔화를 사면서 그런 엔화의 약세를 방어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두 개입은 종종 하지만 실제 외환시장 개입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엔화의 약세를 방어했던 적은 역사적으로 한 2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1998년 그리고 2022년 딱 2번의 사례가 있는데 이제 2번 다 모두 그 150엔 이상에서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좀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155엔 밑에 부근에서는 일본 은행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좀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155엔 이상으로 일본 엔화가 약해진다? 뭐 그러한 그림은 뭐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도 한 150엔대 초반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달러엔 환율은 하락, 엔화의 강세가 좀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엔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이제 뭐 캐리 트레이드 부분인데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엔화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값싼 엔화를 빌려서 그거를 여러 가지 뭐 고금리 통화나 여러 위험 자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소위 엔캐리 트레이드다 칭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은행이 금리를
금리를 조금씩이지만 인상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뭐 미국을 비롯한 뭐 다른 나라들은 이제 금리가 지금보다는 낮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메리트는 이제 사실상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한 흐름을 반영해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2022년 말 정도를 정점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 앞으로 조금 더 나타날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엔화를 좀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일본이 그렇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뭐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 국가들이 금리를 그렇게 막 가파르게 내리는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엔화가 강세로 간다 해도 뭐 강세 정도는 뭐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은 일본 증시 관련돼서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뭐 일본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로 외국인이 증시 강세를 좀 많이 주도했습니다. 엔화가 약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좀 실적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대형 수출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좀 강한 매수세를 보여왔고요. 특히 또 엔화가 약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본의 주식 가치가 더 싸 보이는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 정부의 주주환원 확대 동력, 소위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도 상당한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크게 늘어난 점도 증시 강세를 이끌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 경제 상황을 보시면은 내수 소비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 위주로 호조를 보이는 중이에요. 엔화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런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여전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런 근로자들의 적극적으로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은 내수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뭐 수출도 잘 되는 게 물론 중요한데, 결국 자국 가게 소비자들이 이제 돈을 적극적으로 많이 써야지 좀 경기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국가인데, 지금 뭐 내수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일본 경기 상황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가 지수는 경기하고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주가 지수는 일부 그 수출 위주의 그런 대형 기업이 포진되어 있고, 이제 그러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주가 지수는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형 기업 위주로 포진된 증시는 뭐 수출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일본 대기업들의 실적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견조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이런 외국인들의 투자 수요도 상당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제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증시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갈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종료에 따른 시사점, 그리고 향후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예상 경로,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